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법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원래 그 신문기자였는데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기부여 쪽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근데 아마 나폴레옹 힐한테 그 기회를 줬던 사람이 아마 앤드류 카네기라고 그 미국의 철강왕이었을 거예요. 철강왕. 근데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자네가 인터뷰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뭐 책을 한번 써보겠나? 책을 한번 출판해보겠나라고 굉장히 많은 신문 기자들한테 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 근데 그 제안을 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 스타워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앤드류 카네기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대답이 1분이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실행력이 없다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29초 만에 승리했어요. 29초 만에. 왜냐면은 신문 기자 생활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책을 써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책 쓰는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그 책에 빠져 있어야 돼요, 머리가.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면 일단은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한 3개월은 거기 빠져 있어야 돼요. 제가 책 한 권 쓰는데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개월간 아무것도 안 할 만큼의 그 각오하고 그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비. 언젠가 아마 그 책을, 이 다음 책을 했습니다. 개천에 용이 되는 하나의 그 법칙 같은 거 책을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내가 수많은 기자들한테 그 책을 출판할 거냐고 권했는데 당신이 가장 빨리 대답했다. 가장 빨리 예스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모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나폴레옹 힐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예스냐 노냐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인투이션 쿠오션트, 직관지수에서 나옵니다. 직관지수. 인텔리전스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결정의 능력.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다윈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고 인문적인 요소를 강화받은 애들의 단점이 뭐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결정력하고 실행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되냐면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놓치는 거야. 꼭. 그러니까 주식을 꼭 내가 그때 팔았어야 했어.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더 가볼까 말까 하다가 기회를 딱 놓쳐요. 그러다가 그냥 종이쪽이 되는 거예요. 주식.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진짜 폐해는 뭐냐면은 결단력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15세 이전에 그 인문적 요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강조하는 인문적 요소가 뭐예요? 성적이잖아요. 15세 이전에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 아이는 결정 내리고 판단하고 그 직관력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죽도 밥도 안 되느냐? 어차피 공부를 잘했던 애들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타고난 IQ. 최고급 사교육을 시키는 애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성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세 이전에 그 아이가 충분히 체험,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보는 체험. 그 역사상 공부를 매우 잘했던 것으로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요. 화이트헤드라고. 근데 그 사람은 1800년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세기 이전의 사람인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옛날 제목은 공부의 목적이었었는데, 요즘 책은 교육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튼,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살 이전에 어떤 특정 주제에 석사학위급의 몰입을 못해본 애들은 학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태권도예요.
태권도면 태권도, 미술이면 미술.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뭐 얘가 갑자기 역사를 좋아해. 세계사를 좋아해. 세계사는 세계사.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전과목이 아니에요. 하나 또는 두 개. 그 하나 또는 두 개에서 깊이 그 공부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공룡에 빠져들었어요. 그럼 공룡이 굉장히 많고 학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가 공룡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공룡 장난감을 사고 공룡에 관한 책만 보는 거야. 그냥 초등학교 내내. 냅두란 얘기예요. 어차피 어떤 한 주제에 깊이 몰입해보지 못하는 아이는 12살 이전에 어차피 공부로 승부가 안 나요. 공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때 집중력이 생기고 8시간, 10시간, 2박 3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평균 성적을 초등학교 때 평균 성적과 그러니까 성적에 신경 쓰는 엄마는 자기 기대하고 전혀 다른 자식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왜? 그 아이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요.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성공의 기회조차 잡지 못합니다. 다윈적 요소가 약해집니다. 다윈적 요소.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어제 그제 강의 중에서 대가를 바라는 공부의 시대는 1992년에 끝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성장이 쭉 왔는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1992년에 꺾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1992년 이후에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전부 거품이라는 겁니다. 전부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금융 장난, 부동산 장난이에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장난이에요. 그때 이미 꺾인 거예요. 그래서 1993년부터 취직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92년부터 2008년까지 그거를 연장시킨 겁니다. 마치 이미 죽을 사람인데 인공호흡기 끼운 겁니다. 그게 1992년에 끝나요. 그래서 대가를 바랄 수가 공부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1992년 이후, 사실 1980년 이후에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이후에 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게다가 중간에 이게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뺏어갑니다. 평범한 인간, 그러니까 평균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엄마들은 뭐예요? 평균 성적에 이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의 교육이 등수, 평균 교육, 명문대 등수로 자르는 거. 그런데 이 보통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AI,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거의 다 뺏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라이성하고 의외성. 거의 또라이 같은 애 플러스 거두에 못 입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뇌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거의 모든 인간은 약간의 ADHD 성향의 산만함과 과잉 행동장애, 자폐증 사이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나이에 따라서 이 성향이 어렸을 때는 산만하다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자폐증 상태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타고나기를 어렸을 때 타고나기를 왜 인간은 그러면은 ADHD 같은 성향이 있는 애들이 생기고 또 자폐증이 생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거는 고도로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원래는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변의 자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발달한 상태.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예 비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폐증의 성향에 가기 직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그 과제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폐증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은 뭐가 문제냐? 집중력이 좋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인내력도 좋아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주변의 자극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지금 내일 하는데 너무 바빠. 너무 자기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촌이나 친척이나 형제들 중에는 꼭 한 명의 자폐증 환자가 있더라. 유전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두뇌를 타고난 애 집안에는 자폐증 환자가 많아요. 왜? 그 두뇌가 몰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제에. 자, 그럼 ADHD라는 건 뭐냐? ADHD는 두뇌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여러 개가 활성화되는 게 ADHD입니다. 내가 맘먹은 거 하나만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 먹지 않은 게 다른 게 막 움직여. 이렇게 다른 게. 그래서 한쪽 팔로는 막 책상을 두드리고 싶고 눈은 칠판을 보고 싶고 손은 막 다른 데 긁는 거예요. 이게 ADHD예요. 그럼 이 성향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성향은 원천적으로 단세포 생명체에서 또 쭉 진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단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미어캣 집단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뭐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단은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그 개체들을 진화시켜요. 그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는 파수꾼의 특성이고 하나는 사냥꾼의 특성을 진화시킵니다. 따로따로 진화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집단은 파수꾼이 없어도 멸종을 하게 되고 사냥꾼이 없어도 멸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멸종을 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인간이. 그 집단에는 파수꾼과 사냥꾼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먹을 거를 잡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파수꾼이 주변에서 맹수가 다가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잡혀 먹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HD의 성향이 있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검사를 해보면 창의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산만한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야 될 분야가 따로 있는 겁니다. 왜? 이건 DNA에 완전히 걔네들이 타고나버린 거예요.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적인 요소로 그 아이들이 자폐증 성향이 있는 거하고 ADHD 성향이 있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교육하고 부모들이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느냐? ADHD 걸린 이 성향이 있는 애들한테 도파민이 더 많아지게 하는 암페타민 종류의 약물을 투여하게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파수꾼과 사냥꾼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두 가지 속성이 합쳐지면서 마지막에 살림꾼이 되거든요. 중년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면서 그걸 쭉 가져가려고 하는 그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보수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DNA가 그렇게 바뀝니다. 두뇌 자체가. 근데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파수꾼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울리는 직업이 그래서 기자 같은 직업이에요. 뭘 발견을 잘하거든요. 새로운 소식을 발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 새로운 아이템을 잘 발견하는 겁니다. 이 노벨상을 타는 이 연구자들은 그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을 못해요. 감각이 없거든요, 아예. 그걸 타고나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뭘 잘하느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걸 잘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992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삼성이 소니나 외국의 기업을 모방해서 발전을 할 단계까지는 이 보통 나이에서 이쪽 단계, 자폐증에 가까워서 뭔가의 그 주의 집중력이 좋고 사냥꾼 유전자를 가졌던 애들이 득세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죠. 근데 얘네들이 가지지 못한 특성이 뭐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왜? 파수꾼 유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약해요? 창의력과 발산하는 지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행정, 교육, 주요 5개 분야가 있어요. 애 창의력 지수가 가장 낮은 겁니다. 그 직원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이, 인재 발달 시스템이 파수꾼들은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다 문제아에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문제아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이 좋은 애들한테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말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 너는 바보야. 너는 말썽쟁이야. 초등학교 교사들은요, 이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산만한 애들 보고서,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하니?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두뇌가 다른데. 지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 두뇌를 타고났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성향에,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산만하니? 왜 교실에서 뛰어다니니?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ADHD 아이들 연구한 사람들이, 이 치료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행동치료라고 해요. 행동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라는 게 있어요. 약물로 치료하는 게 항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ADHD가 있는데 얘를 어렸을 때 약물로 치료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의 두뇌에서 도파민의 양이 늘어나면서 자기 주관성과 집중력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계속 안 좋아져요. 그 약을 먹어도 그 약의 효과가 계속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약에. 좋은 약이든 나쁜 약이든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초등학교 때 ADHD가 있는데 약을 처방받았던 애들은 성인기에 거의 폐인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그게 인지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쪽 파수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을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되느냐가 이제 연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산만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체험을 해야만이 얘네들의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사실 지금 조용한 어머니들도요, 한 8살, 10살 때는 굉장히 발랄했을 겁니다. 발랄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유전자가 그 발현되는 이유는 지구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출해야 할 분야를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럽니다. 엄마, 나는 오늘 과학자 할래. 내일은 선생님 할래. 모레는 나 큐레이터 할래. 이래요.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애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꿈이 바뀌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계속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파수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게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15세가 넘어야지 그게 정상화된다니까요. 그때 진짜 진로지도가 들어간다니까. 원래 진로지도는 10살부터 들어가지만 10세 전에는 뭐냐면 다양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그 당시에 맞는 거고, 산만할 수도 있어요. 한 달 학원 다니다 그만두고 막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쪽의 아이들일수록. 창의력이 좋은 아이일수록 뭐예요? 뭔가를 하나를 오랫동안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더 효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왜? 그 아이들이 돈을 더 잘 벌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미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빼앗을 직업의 종류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쪽 종류의 사람들의 직업을 왕창 빼앗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산만하지 않거든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뭐 한 가지를 주면은 계산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지금까지 득세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난해지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왔는데 직장에 못 가야지. 갈 직장에. 왜? 가려고 했더니 이미 인공지능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얘가 다 가지고 있네. 근데 나보다 훨씬 잘해.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화 됐을 때 양자 컴퓨터 그 한 대가 얼마만큼 영리하냐면은 전 지구상에 있는 두뇌를 다 합친 것만큼 영리하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진 IQ 200명을 합친 것 정도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이제 이쪽 애들이 약간 좀 얘가 좀 또라이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자 같기도 하고 이쪽의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텍스트 문자예요. 이쪽은 영상하고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림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문자와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는 직업은 거의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 산만하고 창의력이 있고 남의 눈치 잘 보고 얘네들 눈치를 잘 봐요. 눈치를 잘 보는 게 뭐냐면은 냉수가 나를 공격할까 안 할까를 보는 겁니다. 그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이쪽은 육식동물이고 육식동물은 인간도 그래서 육식동물에 속해요. 외형적으로는. 육식동물은 두 눈이 이렇게 앞쪽에 있어요. 초식동물은 옆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은 거의 160도 정도를 보게 되죠. 육식동물은 한 100도 정도, 120도 정도 이렇게. 눈이 앞쪽에가 있으니까 우리는 뒤를 못 보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시야가 넓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창의력 문제를 줬을 때 그 레이더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넓어요, 이게 산만한 애들은. 근데 얘네들의 가능성을 지금 현재 공교육이 죽이고 있는 게 너무 얌전한 교실에서 얘네들을 앉혀놓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선생이 얘를 문제라고 코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걔네들만을 위한 교육 방식은 따로 있는데. 자,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을 위한 교육 방식은 뭐냐면 그 의학적인 효과까지 다 입증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어떤 친구가 춤을 추고 있고 이쪽에서는 라디오에서 무슨 방송을 하고 있고 위는 뭐 댄스 교실이야. 천정이 막 쿵쿵쿵쿵 울리고 한쪽에서 막 장난감 뭐 놀이터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막 애들이 놀고 있고 그 환경에서 이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은 책을 더 잘 봅니다. 책의 내용이 더 잘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보통 인간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끄러운 도서관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데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잘 되는 그 넓은 공간에서 잘 되는 사람이 창의력이 좋은 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조용한 독서실이 좋아. 그럼 걔네들은 공부는 잘하고 뭔가 사냥꾼의 기질은 있지만 창의력이 약한 애들입니다. 공감 능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발탁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그 산만한 환경에서 더 인간적으로 자기 능력을 잘 개발하느냐. 그러니까 그 품성, 그 창의력은 품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그 자기 지능을 개발하느냐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두뇌가 여러 부위가 동시에 발화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막 움직이는 그 물체들을 볼 때 동시에 발화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게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이렇게 있는데 ADHD 걸린 애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발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늘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발화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 이유는 맹수를 발견하는 데 원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의 두뇌는 뭐냐면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늑대를 기억에서 지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호랑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짧아요. 그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게 다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짧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있는 애들에게 10분 휴식 50분짜리 수업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걔네들한테 지옥을 선물을 하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공교육이. 걔네들은 막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한 교실에서 여기 가면 실험을 할 수 있고 여기 가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저기 가면 영어 회화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옮겨다니면서 5분, 10분씩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유전자예요. 근데 그걸 철저히 무시한다. 공교육에서.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위대한 벤처기업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벤처기업가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위대한 벤처기업가가 못 되죠. 다 말썽쟁이라 나는 말썽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15세가 넘어서 ADHD 성향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도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애가 돼요. 왜? 초등학교 때 이미 낙인 찍어버려요. 말썽쟁이. 지금 계속 그렇게 인재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선진국은 좀 그게 개선되고 있고 미국도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맞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책을 봐야 되는 두뇌 부위고 근데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는 부위가 동시에 발달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 두뇌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막 이게 정신이 계속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주의 집중력이 짧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산만하고 시끄럽고 뭔가 어수선한 환경을 딱 제공해 주니까 옆에서 춤추는 아이가 이 운동을 할 때 발화되는 거를 감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보느라고 그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쏟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러면 음악, 소리에 관련된 두뇌가 이거하고 이거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의자 위에서 내가 책을 봐. 그러니까 그네. 막 흔들리는 그네 위에서 내가 책을 봐요. 그러면 얘가 운동 쪽에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네를 타는 거하고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책을 보는 두뇌 부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만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 아이들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막 시끄럽고 막 그네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교실이 어딨냐고요. 그 안에서만 이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행동치료, 인지치료를 ADHD 걸린 애들을 했더니 암페타민을 먹은 것만큼의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 산만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얘네들이. 왜? 원래 그런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환경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굉장히 좋은 애가 되는 거예요. 혹시 자녀분 중에, 손자 중에 이런 성향을 타고났으면 제 오늘 강의를 정말 명심하시고 자기 가정의 환경,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컴퓨터를 안 켰는데 아이들의 몰입 능력하고 주의 집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엄마의 특성이 뭐냐면 청소하기 좋아하는 깔끔한 엄마예요. 청소하기 좋아하는 깔끔한 엄마는 아이들의 참여를 죽입니다. 자,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이 창의력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이가 어린 애들은 이 성향을 타고납니다. 그들 나이가 어릴수록 파수꾼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온 거실에 널려놓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면서 얘는 거기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면은 그 널려져 있는 그 장난감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치워! 다 쓸어가지고 박스에다 담아버립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동요 중에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면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것을 어렸을 때는 장난감 가지고 그것을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어떤 과제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3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한 달짜리는 거의 없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전략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능력이 언제 트레이닝이 돼요? 어렸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한 달 동안 청소 안 하는 엄마, 아이가 가지고 놀고 그대로 얘가 놀다가 치울 때까지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내두는 겁니다. 전 내비둔다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둔다는 말보다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기에 대해서 지겨워요. 이게 흩어져 있는 게 지겨워. 이제 더 이상 얘가 여기서 배울 게 없어. 알아서 치웁니다. 알아서 치울 때까지 냅둬야 돼요. 근데 바로 알아서 치울 때까지 냅두는 이게 시골에서 아주 넓은 공간에 그 아이만의 노는 아지트가 있었을 경우, 타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지트, 자기만의 있었을 경우에는 집안이 깔끔하게 청소하는 엄마가 있어도 그 능력을 개발하는데 방해받지를 않아요. 자기가 뒷산에 가서 돌을 파가지고 막 거기다가 아이들 장난감을 자기 나름대로 해놨거든. 자기 머릿속에 막 그게 있는 거야. 집에 와서 자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 그래요. 정리정돈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두뇌 속에서 계속 머무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15세 이후에는 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늘 치워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제 어디까지 가지고 놀았을까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능력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장난감을 치우는 엄마, 청소하는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두뇌 속에서는 그게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얘가 나중에 취직했을 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능력으로 연결될 거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양육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후에 1년 동안 방바닥에 눕혀놓는 거, 이거 굉장히 안타까워. 두뇌에서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생후 1년 동안 그 아이는 굉장히 많은 자극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대신 엄마 몸에 붙은 상태로 노출이 돼야 됩니다. 업고 안고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생후 1년 동안. 아파트 안에서 놀 게 아니라, 지낼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마을 문화가 사라졌잖아요. 빨래터가 사라졌잖아요. 빨래터가.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애를 얻고 어디 가서 수다를 떨 데가 없는 거예요. 애를 얻고. 그냥 애만 나면 집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애만 나면. 그러니까 생후 1년 동안에 이 아파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 세대와 비슷한 IQ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때 아이를 얻고 차라리 세계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은 모든 자극에서 두뇌 발달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베니스라는 그 시장통하고 우리나라 그 부산의 시장통이 같지 않잖아. 그걸 아이들은 민감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살 이전의 아이들이 기억에 남지 않을 거라고 해서 세계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돈 아까운데 몇백만 원 써가면서 3살 이전에 내가 얘 데리고 세계여행 갔다 오고 기억도 못할 텐데 내가 왜 가냐고. 그때 가는 게 가장 남는 건데, 그때 가는 게 자기 자식의 두뇌에서는 가장 좋은 건데, 5살 넘어서 간다고 한다. 5살 넘어서. 과거가 자기 양육했던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결정적인 시기에, 10살 이전의 결정적인 시기에 정반대로 애들을 키웠는지. 두뇌에 대한 기본적인 게 우리나라의 교사들도 몰랐기 때문에, 교육학자들도 몰랐고. 왜냐하면 내과학은 1990년 이후에 발달하고 1990년 이전에는 이런 게 상식이 퍼져 있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두뇌를 연구를 199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fMRI가 그때 개발됐거든요. fMRI가 우리나라에는 1992년에 들어왔어요. fMRI가. 아무튼 제가 지난 3일 동안 강의했던 것의 그 기저에는 이런 어떤 그 진화심리학적인 것이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진화심리학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후성유전학 얘기했잖아요. 이 후성유전학이 우리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가 3대 이상 유전된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먹는 마인드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삶의 태도가.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자기 손자 때까지 유전될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기 자식이 어디에 지구상에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까지 가려면은 현대물리학, 양자물리학 쪽에서 일종의 토션 필드, 형태장, 이 물질 모든 전체가 하나의 그 파동의 그물망 위에 놓여 있는 듯한 그런 원리까지,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이해가 갑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실시간으로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의 두뇌를 지금 찍어보면 평소 때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늘 보던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학교 보내고 자기 두뇌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공부를 하면서. 왜? 그 영향이 실시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자식이 고시 공부할 때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엄마들. 개천에서 용난 엄마들. 특성. 매일 새벽 기도하고 부처님도 어디든 찾아가서 빌고. 그게 뭐야? 명상이잖아, 명상.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상태, 비는 상태가 뭐예요? 집중의 상태잖아요. 그 부모들의 두뇌가 산만하지 않았고 뭔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명상되어 있었거나 굉장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천에서 영위된 사람들의 그 부모들이, 특히 엄마가 계속 엄마 건조하는데, 왜냐면 엄마하고 자식이 워낙에 공통적으로 소유한 DNA하고 이 유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통과 그 기본적인 전통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돼가고 있는데 그 기본은 무시하고 학교나 학원에 맡긴다는 얘기죠.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자기가 정성을 보이지 않는데 부모가, 그 엄마가. 그러니까 똑같이 자식이 영어 공부할 때 엄마도 영어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정성스러운 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두뇌라는 것은 똑같은 그 발화 상태에서 발현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집중력의 상태는 비슷한데
이런 거죠. 과학자들이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두뇌를 찍어요. 하지만 그 두뇌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개인차가 있거든요. 개인차가. 그래서 그 각 개인의 두뇌 신경망을 지금 뭐 돈을 막 들여가지고 연구한다고 하는데 신경망을 연구한다고 해서 인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그 장기 이식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장기가 두뇌라잖아요. 두뇌. 심장도 이식할 수 있고 팔도 막 다 옮겼다가 박을 수 있어요. 근데 두뇌를 이식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엄마가 뭐 댄스에 집중을 하든 노래에 집중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책을 보든 아니면은 돈벌이를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상태가 최소한 약간은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의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정성스럽거나 즐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엄마의 그 바람직한 두뇌 상태는 즐겁거나 정성스럽거나. 그러면은 즐거우면은 그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주의 집중력하고 관계가 돼요. 정성스러운 거라든가 뭔가 열심히 뭔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일이 막 짜증나는 게 아니라 좀 힘들지만 집중해서 그 일을 해요. 그 상태가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상태에 그 엄마의 두뇌가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그 두뇌가 면역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두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많으냐에 따라서 인간의 면역력의 수치가 이렇게 비례합니다.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적절히 많고 균형을 이뤘을 때 인간의 면역력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에 집중을 해야만이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에 집중하는 게 없잖아요. 무조건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세상 자체가 걱정, 근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 꼭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취향이 다른 놈이 나를 괴롭혀. 이 세상은. 그 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좌측 전두엽의 이성적인 자제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거기에 지속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총정리를 진화심리학과 그러니까 후성유전학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걸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수정란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세팅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겪어왔던 안 좋은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자. 정말 그 수정란이 보이는 그 행동을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나쁜 기억을 내가 새롭게 DNA를 받았는데 양친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것만 좀 발현을 하도록 하자 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수정한테 해준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내가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라고 자궁에 딱 착상을 해요. 근데 그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적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처녀적인 버릇을. 뭐 아무튼 나쁜 버릇을.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그 감정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잘 살아보려고 엄마 자궁 속에서 리셋을 딱 해가지고 딱 착상을 했는데 엄마가 그대로야. 엄마가. 그럼 얘가 뱃속에서 이럽니다. 엄마 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엄마 자꾸 왜 이래? 왜 예전처럼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잠궈놨던 열쇠를 잠궈놨던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얘가 뱃속에서 태교를 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수정란은 그 부모 세대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세팅됩니다. 모든 수정란. 아니 뭐 일부 기형만 빼고 일부 노이즈는 항상 있는 거니까 실수는 있는 거니까 그 일부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세포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하는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게 태교. 그 태교를 하는 엄마의 심리 상태. 그 음식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그거 세 가지. 때문에 얘가 나쁜 기억들을 다시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태교예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입덧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엄마뿐만 아니라 태아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세포막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덧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자연적인 생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의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여기서 1부 하고 좀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